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디도서 1장입니다. 네, 바울이라는 인물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맞아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둘 사이의 신뢰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 끈끈함이 그냥 느껴지죠. 편지의 무대는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네, 그런데 디도를 그냥 그곳에 남겨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주거든요. 이게 마치 뭐랄까 위기에 빠진 스타트업에 급파된 CEO한테 보내는 긴급 지침 메모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에요. 네, 공동체라는 조직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조직 설립 매뉴얼이자 위기관리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추상적인 이야기 대신 누구를 리더로 세울 것인가, 우리 안에 문제 인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거친 질문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치열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매뉴얼의 첫 번째 항목, 리더 선발 기준부터 봐야겠네요. 5절에서 각 도시의 장로들이 세우라고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6절부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요즘 기업의 그 직무 기술서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경력이나 학력, 성과 같은 건 한 줄도 안 나오죠. 네, 대신 그 사람의 사적인 삶과 성품을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끄는 건 자녀 문제까지 언급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이죠.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솔직히 이건 좀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아니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리더의 자격 조건으로 거는 게 합리적인 기준일까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걸 자녀가 사고치면 부모는 무조건 리더 자격 박탈 이런 식의 경직된 규칙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 즉 오이토스는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축소판이었거든요. 아, 사회의 축소판이요? 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는 능력이 곧 도시, 폴리스를 이끌 리더십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공동체인 자기 집안 하나 제대로 못 이끌면서 어떻게 더 크고 복잡한 신앙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아, 리더십의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가정을 바라본 거군요. 바로 그거죠. 관점이 흥미롭네요. 그리고 7절에서 이 모든 자격 요건의 핵심 정체성을 제시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표현입니다. 네, 청지기. 보통 재산 관리인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리더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이 모든 리더십 철학의 근본을 담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죠. 네, 공동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품 목록이 그걸 증명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네네. 이 모든 게 자기 통제에 실패하고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청지기답지 못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니까 금지 조항들이 먼저 나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덕목들도 제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8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선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건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
특히 스토아학파에서도 이런 덕목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 이성적 훈련을 통한 개인의 수양을 강조했다면 이 편지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관계적 정체성에서 모든 덕목이 출발합니다. 아, 관계적 정체성? 네. 리더십의 근원을 개인의 완벽함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책임감과 신실함에서 찾는다는 거죠. 이건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관리인이 되라는 요구였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품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9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인격적인 자질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하. 즉, 리더의 신뢰성 있는 삶 자체가 공동체를 가르치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가르침은 공허하니까요. 그렇죠.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테니까요. 개인의 인격이 곧 공적인 직무 수행 능력의 핵심이라는 통찰이죠. 이렇게까지 리더의 자격을 깐깐하게 나열하는 걸 보니 뭔가 이 그레데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엄격한 체크리스트는 바로 뒤에 등장하는 문제 인물들, 일종의 반면교사 때문에 필요했던 겁니다. 아하. 10절을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히 할레파 가운데 심하다고 문제 그룹을 정확히 지목합니다. 할레파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던 그룹입니다. 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다 지켜야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니요. 이유가 나오네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아, 결국 돈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적 열정이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죠.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사이비 종교나 가짜 전문가들의 패턴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수법은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런데 12절에서 정말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아, 그 부분이죠. 바울이 그레데 출신의 한 예언자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네. 이건 거의 지옥 비하 발언 수준 아닌가요? 편지에 이런 말을 그대로 쓰는 게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놀랍네요. 정말 놀랍고 현대적인 감수성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구절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 아무 맥락 없이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본다면 인종차별적인 편견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하지만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법한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원전 6세기의 그레데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로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용구였어요. 아, 원래 있던 말이군요. 네, 심지어 그레데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거짓말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일 정도였으니 그레데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이 창작한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던 일종의 유명한 밈 같은 걸 인용한 거군요. 바울은 여기서 심지어 이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쇠기를 받기까지 하죠. 와. 그의 의도는 그레데 사람 전체를 모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디도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강력한 수사적 장치로 봐야 합니다. 아, 수사적 장치요? 네. 디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저 문제 인물들이 바로 그레데의 나쁜 평판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네. 이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이 지역에 뿌리 깊은 문화적 악습과 싸워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어라고 경고하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그냥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게 빠르지 않았을까요? 그럴 법도 한데 지침은 다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엄히 꾸짖으라. 네, 아주 단호한 조치죠. 하지만 그 목적이 처벌이나 추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아, 즉 목표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잘못에 빠진 구성원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교정에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죠.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되 궁극적인 목표는 회복에 둔다. 정말 어려운 리더십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꿰뚫는 듯한 통찰이 나옵니다. 15절의 이 구절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구절이 문제의 본질을 외적인 행위나 규칙에서 내면의 상태, 즉 마음과 양심으로 옮겨옵니다. 아, 내면으로요? 네. 당시 할레파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날은 지켜야 한다는 식의 외부적인 규칙들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내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더러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안경이 더러우면 뭘 봐도 더럽게 보일 테니까요. 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선한 가능성을 보지만 이미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삐뚤어진 기준으로 의심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외부의 대상이나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의 내면 상태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절에서 결정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이 구절이야말로 이 편지 전체의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편지 맨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수미상관에 이릅니다. 아, 리더는 삶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랬죠. 반면에 이 문제 인물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고백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짧은 편지는 한 공동체의 건강성은 다른 무엇도 아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의 일치, 즉 신념과 윤리의 일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레데라는 섬에 갓 세워진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긴급 처방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기 위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위선적인 삶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네요. 네,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의 종교 공동체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든 건강한 문화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주니까요. 리더의 개인적인 인격과 공적인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조직이 내세우는 비전과 가치가 구성원들의 실제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하죠. 네. 말과 삶이 일치하는 리더십, 그게 얼마나 어려운 동시에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를 선택할 때 보통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 눈에 보이는 성과, 카리스마 있는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그런 것들 대신에 겸손, 절제, 신실함 같은 내면의 성품과 인격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꼽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조직, 가깝게는 아사나 팀,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리더를 선택할 때 이처럼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현재 리더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